네, 여러분 3주차 데이터 사이니지와 공간 마케팅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어떤 마켓에서 중요한 소비자라는 개념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개념이 좀 정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자로 되어 있고요. 책이 할인이 되고 있네요.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 공간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고 수업 내용들을 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 사례들도 최근에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 책의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소비자 이해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본질과 적용인데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라이프 스타일 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기획론이나 다른 여타 수업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나오시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적 개념입니다. 전체 사회의 부분적이고 광범위한 특색이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떤 문명이든 시기에든 집단이든 그 독특한 문화 양식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하는 것들이 뭐 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변화가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미디어로 연결되고 어떤 세계에 대한 트렌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 이 사태가 세계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경로로 흐르고 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뭐 이런 개념, 추적하는 개념의 요소들로 지금 시급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 관계들의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AI를 접목해서 이들의 사회망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아날로그 부분들하고 디지털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접근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병 부분도 물론 포함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 전반 부분들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얘기하는 뭐 형태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뭐 보건 위생에 대한 부분들, 뭐 물론 라이프 스타일 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분명히 더 정보적이고 디지털 어떤 매체들을 활용한 변화들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세계가 연결이 되고 어떤 문화 트렌드라든가 이런 양식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시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거나 어떤 특정 집단을 알아오거나 그게 국경을 떠나서 혹은 또 그 국경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도 집단이나 세대 그 집단 간의 세대 안에서도 특정 어떤 문화 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양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성인이 점차 되어가면서 그 언어들은 사용되지 않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언어들이 그 시대나 집단을 표현하는 말이 되고 그게 어떤 집단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언어라는 요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사실 뭐 팬덤
요새 BTS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선풍적인 흐름을 만드는데, 지금의 어떤 아이돌 문화는 사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표출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트렌드나 현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단의 어떤 그 문화, 그리고 그 집단을 가로지르는 가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원이나 그리고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고 투영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소비하게 되고, 그 소비하는 방법 자체도 학습을 통해서 그 집단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든가, 특정 어떤 그 옷차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성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흐름을 잘 탄 브랜드들은 또 굉장히 가치 있게 되죠. 최근에 필라라는 브랜드가 사실 저희 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브랜드였는데, 사실은 한 십몇 년 동안 굉장히 하향세였어요. 근데 지금 중고등 초중생들의 굉장히 어떤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그 레트로 스타일들의 어떤 브랜드로서의, 그리고 정체성을 라이프 스타일 드러내는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로서의 그런 그 가치들을 활용하게 된 건데, 이게 그 회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간의 특정 브랜드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노멀한 브랜드들의 빈자리들을 필라가 적절하게 적절한 타겟에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걸 선정하고 움직이는 데서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 그들의 어떤 상징 체계,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들을 잘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이나 어떤 분야로 앞으로 진출하거나 할 때도 이제는 단순하게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구체화하고 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뒤처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도창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접근은 저는 좀 저 자체로는 굉장히 지양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내재나 가치, 욕구, 사실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모두 알지 못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에 그런 기능들이 퇴화하고요. 어,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중요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가, 어떤 소비를 라는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소비자들을 체계화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들의 수요들을 충족해주는 어떤 심층적인 이해 방식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구현이 됐느냐, 그래서 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의 단계 층위,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결,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행동, 관심, 의견에 나타난 바에 살아가는 패턴이라고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 이 중요한 부분들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그 안정적이고, 그리고 한번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본질과 적용이 돼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 라이프 스타일 관련돼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도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어떤 집단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제시한 논문 내용들은 기존에 이제 했던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알뜰함, 미니멀리즘인 거죠. 그리고 혹은 또 굉장히 보수적인 소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합리적 생활 만족형, 진보적 유행 추구형, 보수적 생활 무관심형, 이렇게 되는데, 보통 내용만 보면 어떤 사람일지 떠올리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미지 구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소비 패턴, 소지품, 생활 방식, 주로 구매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여기 재밌는 것들은 뭐 좀 특이한 게 그 서구적 지향 자아 추구형, 뭐 현실 부정형 자아 역지형, 미래지향적 현실 순응형,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시대별로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1990년대 IMF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또 호황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 오렌지족, 이런 사람들은 서구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 소비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잡고 경쟁력을 갖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구 어떤 취향적, 그럼으로써 어떤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유입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문화를 표출하는 그런 개념들이어서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이제 심했던, 확산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층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집단들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칼로 쪼개서 이런 집단, 이런 집단, 이런 집단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호 지향적입니다. 상호 배타적이지만 또 상호 영향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들이 부각되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집단들이 확산되는 그런 구조들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코어들은 변화하지 않아요. 코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거의 변화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데, 사실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환성이 또 있는 것들이 라이프의 특징입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적이죠. 근데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적 소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화적 변화가 많은 게, 특히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열광하고 그 시기는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만, 보통 드라마 한 달에서 한 달만 지나면 그 유통기한이 종료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같은 경우도 한류 상품이나 한류 관광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반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그 변화, 도상, 이런 개념들, 이런 걸 흐름,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어떤 계층이라든지 세대,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고정화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나의 어떤 소비 계층이나 나의 연령대에 따라서 주되게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건강이나 건강적인 활동,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좀 변하지 않게 고정화되고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비가 어차피 소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저축을 한다든가 문화생활을 향유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소비지향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워낙에 소득이라는 것들이 구조화된 이후부터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념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 이제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이나 웹페이지에서 보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트렌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퍼즐이에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퍼즐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분산되어 있는 퍼즐들을 모아서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생활 양식이 구매 행동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집단 간의 관계에서 어떤 세분 시장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나가시면 기업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 이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고 그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참고해서 이 책을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 트렌드와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덱스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본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구성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 작품 기획서라든지 혹은 향후에 졸업 이후에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 집단들을 특정하고 여기서 특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전략, 사이니지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보시는데, 뭐 옆에 방금 소개됐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 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이 이렇습니다. 집단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제 사회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사회 현상. 예를 들어서 앞서 잠깐 마지막에 소개했던 젠더 문제. 그러면 사회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가치관과 기대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초점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가치관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생활 공간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 생활 공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식 공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공간들을 보게 됨으로써 이 생활 공간이라는 것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집단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문화가 있고 그 하부 문화, 중고 집단이 있습니다.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도 그거에 리딩하는 어떤 중고 집단이 있죠. 그 중고 집단을 들여다 보면 그 중고 집단을 추종하는 어떤 사회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중요하게 하는 가치, 예. 그리고 개성, 어떻게 좀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의사결정과 가족의 의사결정이 작용하게 되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편익이라는 형태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부분들이나 시간이라는 것의 영향을 따라서 제품이나 상품 선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재밌어요. 역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외부에 우리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앞단의 구조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외부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정보의 제품이나 상점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과정을 할 때 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요 개념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이 안과 밖의 의식 구조에 영향을 주는 아이와 외부 정보적 요소들이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결정을 할 때 그 라이프 스타일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내용 안에는 그 집단의 어떤 문화와 중요 집단, 중요한 가치, 구별되는 개성, 그리고 개인과 의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편익의 중요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서게 되죠. 그게 옆에 보면 흥미, 관심, 의견이라고 됩니다. 예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었어요. 뭐 90년대 이전만 해도요. 제품이 부족할 시기였죠. 80년대만 해도. 근데 그때는 그냥 관심, 흥미, 의견에서 미디어에서 맹폭하면 모두 그 제품을 구입하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흥미나 관심, 의견이라는 것이 비교적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비슷한 것들을 찍어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2020년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개개인의 흥미나 관심사, 의견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고 소비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듯이 그 결국에 일단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케팅 정보를 어떻게 접근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이것을 선택하는 데서 어떻게 차이를 인지시킬 것이고 그게 나에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부과돼서 나를 더 이득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할 건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뜯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을 구상할 때
요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단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깔때기 같은 기능이에요. 제가 깔때기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점점 초점을 좁혀줘야 여러분들 졸업작품이나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기획서의 타이틀, 제목이 잡힙니다. 그 제목이 잡히고 그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대략적인 시놉시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고 입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은 이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책자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화체육부 관광부에는 국민여가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서 전국민 센서스를 한 건데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글 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검색을 하시면요. 전년도 혹은 올해를 예측하는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서점류의 책들을 통해서 상식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하겠다 하면 보다 전문적인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이제 수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오프라인이 또 연기가 혹시 되거나 하면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좀 시켜드릴 건데 제가 이제 만드는 거를 찾는 법들, 찾는 걸 취합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하거나 소비 집단을 찾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일단 간단하게 예만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활동여서 보고서를 보면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걸 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 체험이라는 부분들이 소극적 여가활동이 점점 감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고 낮이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문화예술활동, 문화체험활동, 여가활동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 2, 3%가 움직이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10, 20, 10% 이상이 변화한다라는 거는 큰 흐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표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는 활동보다는 집에서 쉬면 뭐예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취미 활동, 문화 활동, 외부 활동들을 즐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강의록을 만들 때 2018년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지금 2019년, 20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20년 데이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러 박질 칠 건데요. 오히려 이게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는 이 그래프가 더 반작용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이걸 해석을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상상력이나 혹은 내 경험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과연 집단들이 어떤 문화적 소비로 이끌어질 것이냐. 그 단순히 뭐 영화나 나들이를 많이 하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사고고 좀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어, 아까 뭐 김난도 씨가 이제 카멜레온 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이밍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점점 복합화된 기능의 공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은 많지 않고 나는 복합적인 체험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 공간이 넓어져야 되고 또 그 대형 자본들이 투여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필요하고 큰 땅에서 여러 가지 상호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집적해야 되는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쇼핑 공간이 이제 쇼핑 공간만으로는 승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뭐 연수동의 스퀘어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요새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예전처럼 쇼핑 공간으로만 했다가는 금방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 전국적인 혹은 이른바 이제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비 시장보다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쇼핑 공간에서 엔터테인먼트, F&B, 쇼핑이나 레포츠, 휴식, 문화, 외식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스타필드 개념이라든지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자문을 깊숙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기를 미디어 운동장, 그러니까 크기는 1000평 정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애매해요. 1000평이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곳인데, 이 1000평적인 공간에 쇼핑몰을 부과하는 걸 또 늘리는 건 부담스럽고, 비어두자니 그냥 행사하는 걸로 또 움직이면 천편일률적인 공간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첨단 예술 미디어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코엑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모델링하고 복도를 키우고 층고를 높이고 하얀색 도장을 다 하고 나니까 이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 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가 어디고 뭐 하니까 다들 이게 불만이 많고, 여기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쇼핑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잃으니까 빨리빨리 다니고 헤매기 시작하니까 쇼핑몰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수익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잡아준 게 뭐냐면, 여기가 예전에는 리모델링 된 영풍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만남의 장이었어요. 서점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이 쇼핑몰 내 중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주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그 일종의 이정표 개념이나 상징 개념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이용 편의성을 다 떨어뜨리니까 여기에 서점을 만들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디자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스타필드 부분, 코엑스에서 굉장히 잘 접근하고 한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이게 도입되고 나서 실제로 굉장히 국가 행사를 여기서 하기도 하는 만큼 문화와 쇼핑이 잘 조화되고, 그리고 그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충족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을 그냥 뭐 이렇게 쇼핑몰을 극대화하거나 기능을 극대화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 그들의 어떤 문화적 향수,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들을 역산해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형태의 큰 랜드마크적인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 하나 안에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별마당 키즈 뭐 이런 얘기도 쓰더라고요, 말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감성 소비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요새 많이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말로는 갬성이라고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농담처럼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는 기분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것들을 그 굉장히 유의적이고 쾌락적인 형태들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소비가 소유보다는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은 모빌리티라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면서 공유라는 개념들도 확산이 되고 하면서, 그 소비의 재화의 관점, 내가 소비해서 이거를 그 내 걸로만 내가 충족하겠다라는 그런 원래 문화 소비였던 그런 부분 외에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형태의 공유적, 그리고 상호 경쟁적, 그리고 상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리스펙하는 그 SNS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여주죠. 문화를 소비 확산시키는 트렌드가 많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레트로라는 개념들에서 독특한 형태들로 가고 있습니다만, 인천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젊은이들이 오는 이유가 동인천 이런데, 그런 데서 우리는 거기가 기성세대는 재개발하거나 빨리 이제 낙후돼 있으니까 개발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젊은이들은 여기가
80년대, 90년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들의 경험들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소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정역 광주에 있는 송정역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뭐 ICT 기술을 뭐 접목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문화와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나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확보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 장소성을 획득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링크로 가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비공개로 바뀌었네요. 요건 제가 링크를 다시 해서 찾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싱가포르의 그 여기 반얀트리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이게 이 트리에서 쇼를 합니다. 음악도 흐르고 공연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별게 없어요. 굉장히 이게 낮은 수준인데 이게 이제 이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이 관광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인데 뭐 음악과 미디어 그런 조명들을 연계해서 레이저랑 아울리는 그런 쇼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리옹 불빛 축제는 제가 다른 링크를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물질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생존이나 경제력에 이제 굉장히 매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미나 지성 그리고 개성 문화적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탈물질적 가치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이 진짜 일과 삶의 영역이 구분이 없었어요. 일이 결국엔 삶이었었죠. 근데 지금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로 많이 드러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게 전체 영향을 줘서 일과 삶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아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 영역과 삶의 영역에 대한 균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택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내 일에서 한 발 떨어져서 몇 달 좀 들여다보기도 했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효율적인 어떤 업무 그리고 내 어떤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일과 삶의 영역이 중요했고 그 삶의 영역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 여가 활동 특히 보통 일은 낮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저녁이 있는 삶, 뭐 밤이 있는 그런 여가 활동들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야간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냥 야간 공간 하면 안전하고 뭐 이런 개념들로 처음에 초창기에 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볼거리가 있고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타입들이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 유니크 스타일, 디지털 트렌드 세터, 편리한 생활, 또 여기서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감성, 또 디지털에 발생된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유형들이 좀 있는데 여기 좀 더 옛날 케이스긴 한데요. 뭐 그런 개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디지털화 됐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인지적 정서적 욕구 이런 것들 그 모바일에 다 있죠. 유튜브가 잘 알고 넷플릭스가 잘 알고 포탈이나 이런 데들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그냥 막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대상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자주 접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가서 그걸 경험하고자 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콘텐츠와 연결돼서 시간으로 하는 것들로 그치거나 했는데 이걸로 공간 중심형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바뀌게 되고 또 그 이용하는 사람의 공간으로 역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VR이나 A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공간을 구현해 주려고 하고 그 경험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나 게임, 출판, 영화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여러 형태들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성이 거기에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야기를 서로 얘기해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들의 개인화 정보를 뽑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식 공유하고 개인의 지식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고행위들을 이끌어내는 형태들로 해서 참여 형태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욕구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촉발시킨 게 이제 그 소셜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커뮤니티잖아요. 진짜 그 공간에 있고 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뭐 제품을 요구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제품을 그 망하가던 제품을 살리기도 하고 제품의 참여를 통해서 그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들로 해서 실제 어,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보통 몇몇의 그런 관계들로 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 소비자 3.0의 사회에서의 어떤 소셜 커뮤니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이번에 뭐 엠번방 같이 범죄에 악용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건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거고, 구성 자체는 그렇게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확산이 되고 그 가치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것을 뭐 크라우딩 펀딩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하면서 확산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양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단에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구체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구매력이나 문화적인 그런 사조로서의 그런 그 흐름들을 갖게 된다는 측면들이 그 고객 3.0 시대의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오늘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건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보면 그 방송을 보고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모여서 그 특정 아이돌을 응원하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5개 광고에 보시면 하도 5개 광고 판에다 붙이니까 옆에 팬클럽들이 그 역장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그 응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혹은 생일 때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고 그리고 팬덤이라고 한다라면 이걸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책무도 있고 관광 활동이도 하고 체험 경험 활동이고 문화 활동, 라이프 스타일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련의 활동들로 다 집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 문화의 그 굉장히 그 집약된 형태가 요 전광판 응원 메시지인데요. 요게 실은 오프라인 웹 3.0 시대, 그 모바일 3.0 시대 소비자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차별화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차별화된 미디어와 직접 되어 있고 오프라인과 결합되어 있는 경험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로 결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웹 이 3.0이 되다 보니까 능동적인 소비 형태를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냥 막연한 공감이나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그런 만족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각각의 공동 역할까지도 부여받는 형태들로 진화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워낙에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고 나 하고 그게 생활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경험을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으로 이제 체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상 공간에 일어나는 여기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그 문화올림픽 일원으로 기획돼 있던 겁니다. 강릉 솔향 수목원에서 성상별곡이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어디냐면 산속이에요. 산속인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못하면 평창올림픽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 방문 인원의 4,000명 쿼터를 넘겨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매핑을 한 겁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해가지고 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쇼를 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강의록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전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공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지각하게 하는 건데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단순하게 이게 그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들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섬 하나 방금 보여드리는 건 그 일본의 케이스인데 섬 하나를 무인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RPG 개념들을 도입해서 방문객들이 여기서 체험하게 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례들의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재밌는 사례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쭉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스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사실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사이니지가 스크린 미디어로서의 디지털 5개 광고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적 경험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깨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공간이라는 경쟁력을 만드는 데 애를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밀레니엄 관련해서 이런 거를 많이 시도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뭐 단순하게 광고의 일환으로 보시지 마시고 일단 그 디지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아날로그 공간으로 표출해서 서로 소비자들의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는 형태들입니다. 다소 아직까지는 좀 단순한 형태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광고주나 이용자들 반응이 좋았고 또 이게 4K예요. 초고화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여기서 아이돌 중심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나 체험들을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뭐 팬덤들을 움직이는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또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딴 데서 보지 못한 컨텐츠를 봄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 인식을 새롭게 차별화한다든가 또 다소간 이제 붐업시키는 약간 이제 소비 심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들의 저의 순효과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접근한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외에 또 뭐 5개 광고가 굉장히 다양한 그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또 해요.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케아 케이스, 아마존 홈 서비스 뭐 이런 게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바일 정보를 가지고 이 서비스나 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나옵니다만 요즘 서울에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 습관이나 행위들을 유발함으로써 실제적인 소비자 정보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런 서비스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터치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뭐 하는 그런 일종의, 그리고 뭐 사진 찍기라든지 혹은 뭐 일종의 응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막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하는 형태들입니다. 이거는 공공장소에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은 단순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에는 그냥 단순 노출형에 기반했던 것들이 좀 더 이제 인터랙티브 형태의 상호작용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사실은 집약한 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날로그에 있는 것들, 뭐 우리가 역사 유적 같은 걸 디지털로 복원해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에 있는 것들을 아날로그로도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웹 3.0들의 소비자들, 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집단들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개인화라는 말과 맥락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는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화라는 것들이 대표화될 집단으로 묶이는 맥락화에 대한 그 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개인화 콘텐츠 광고가 필요하고요. 개인화된 것처럼 잡혀 있지만 콘텐츠가 맥락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콘텐츠 파편화, 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콘텐츠가 나오면 그 콘텐츠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영화 어벤져스 나왔을 때 뭐 몇만 편의 그런 컨텐츠들이 파편화가 되고, 또 그게 또 변종해서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 너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사 컨텐츠 확산되는 부분들, 혹은 뭐 어떤 컨텐츠 시계 소개하는 컨텐츠가 나왔는데 그 컨텐츠를 평가해서 그걸 보완하는 형태의 다양한 스타일의 접근 방식의 컨텐츠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산업화, 이게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의 사례들인데요. 이게 디지털 5개국어를 통해서 그래 이렇게 다양하고 맥락화된 소비자 집단들이 찾는 공간에 자신들의 광고나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모바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모바일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특정 사람 그 공간이나 시간의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소비 활동의 촉발 마지막 활동인 매장을 찾거나 어떤 관광지를 찾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그 콘텐츠를 표출을 했을 때 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경험이라는 말로 결국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즉시성, 효용성, 경험의 확장, 상호작용성이라는 요소들을 지금 오경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 인터랙티브 기반에서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요.
전통적인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을 허무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진화의 저희 소비 경험의 중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공간에서 경험은 단순하게 소비자가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을 통해서 공간을 지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와서 이걸 만지게 해야죠. 그래서 참여하게 돼서 그 인터랙션을 느끼고 그 피드백을 느끼면서 내가 이 경험에 대한 느낌까지 받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상업 광고를 막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의 행위질을 이뤄내는 UI, UX적인 것들이 통해서 소비자들을 능동적인 참여자, 체험 주체로 존재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걸 찍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거 경험담도 남기고, 또 그걸 위해서 유입하게 되고, 그래야지 광고주들은 계속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고, 이 선순환하면 그 공간, 장소도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향후의 어떤 발전적인 진화의 한 양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록하고 이 강의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방학이죠. 이제 부활절 방학과 이사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3일날 대면 수업이 되면 이제 만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이제 불가피하게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시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화상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적절한 여러분들의 대답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소식 들어보니까 집에 갇혀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잘 힘든 시기 이겨냈으면 하고요. 개강하고 학교 이전 이후에 어, 얼굴을 처음 보겠네요. 그때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획론 수업은 지금 다음 주에 단톡방 개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이 수업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해주시면 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